자, 한 주간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정치권 친일, 친북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했던 발언이 며칠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치적 공방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받아는 드리는데, 저는 적어도 어떤 일본에 관한 자세의 문제, 정책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동의 합의가 존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정서가 반일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어떤 합의가 존재할 거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본적인 정쟁의 빌미는 저는 정부 여당에서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최근 하고 있는 그런 일본과 관련된 어떤 대일 정책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굉장히 친일적인 행위에 가깝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만큼 충분히 일본에 지나치게 다가가고 있다. 근데 유엔 어떤 연설 과정에서의 어떤 일본 대표부 유엔 대표부 방문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약식으로 하면서 어떤 국민의 자존심에 어떤 스카치가 났던 거, 이런 부분들 하고, 최근에 이제 독도도 180km 공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일본 해군은 우길기를 달고 이제 또 거기서 훈련에 참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해군으로 인정해 주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결국 우리 스스로 일본의 헌법을 부정하는 이건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은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탄력을 받게 해주는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굳이 장소를 정하더라.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만 그 훈련의 장소나 훈련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훈련은 그때는 사실은 어떤 도상 모의 훈련 같은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훈련의 내용도 경찰들의 어떤 그런 공해상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훈련을 했었던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장소도 하와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남서부 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주도 먼바다 남쪽에서 했거든요. 그걸 독도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독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해군을 진주시켰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친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의혹을 갖고 보듯이 사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이 친일 이 정쟁을 통해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항상 그런 정치적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대일 외교가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고, 이걸 이대로 둬서는 다음 정권에도 굉장히 큰 압박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 정권에서 또 예전 정권의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배상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라든지 지소미아 결정 같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와 반하면서 이루어져 가지고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고, 그게 일본한테 굉장히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다음 정권에서 또 계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차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 발언 수위가 좀 과도해서 중도층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소모적 정쟁으로 비칠 경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반일 감정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에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일 감정과 관련된 어떤 정쟁이 과연 유효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저는 오래 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 번은 저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친일 프레임을 걸고 싶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진보 프레임으로 또 전환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일단 다 짚고 가는 게 좋긴 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래 가선 안 된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이번에 정진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식민사관 논란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쟁이 일었거든요. 예. 정 대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 대표는 이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여당의 네. 정부 여당의 어떤 대표인데 저는 국사 공부를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하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요체들을 다 일일이 깨알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네. 식민사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전 정진석 대표는 좀 개인적으로는 한국사 검증능력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은 식민사관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정진석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왜 그런 개인적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발언을 통해서 잊혀져 갔던 자기 조부에 대한 또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집안 전체가 친일했다라고 하는 또 딱지를 또 왜 스스로 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저는 우리부터 몸 전체가 전부 다 그런 의식으로 좀 가득 차 있는 분 아닌가 싶어서 공당의 대표로서 특히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좀 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민주당 친일 프레임, 국민의힘 죽창가 프레임 정치권에서는 왜 항상 극단적 프레임으로 귀결되는 걸까요?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극단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극단적 과정을 이제 해결하려면 사실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생각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어떤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네.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갈등은 보고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갈등은 사실 좀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우리 국민들 기본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공방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보는데 정치인들이 자꾸 그 범위를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은 저는 국민들 마음속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공방이 계속된다면 뭐 어느 쪽이 유리한 걸까요? 저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런 공방이 계속되면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그 언론의 어떤 친화적인 네. 그런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고 또 언론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뭐 진북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훨씬 많은 야당을 공격할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래 간다면 야당한테는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유승민 전 의원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최근 유승민 전 의원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정부와 여권 주류,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차별화 전략일까요? 아니면 뭐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인 철저하게. 거고요. 네. 근데 유승민 대표는 단순하게 당대표하고 끝내실 분은 아니고 네. 자기 대권을 자기 대권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노리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정당 안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부적인 어떤 비판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권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 대권을 잡고 당권을 잡아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이번 당권은 좀 또 당권 경쟁에서는 사실 이 차별화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더라도 자기 대권에서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당권 주자 얘기를 하셔서 뭐 네. 이어가 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 주자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기현, 뭐 나경원, 안철수 네.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뭐 아직도 저는 시작에 불과하고 많은 불과하다. 분들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아마 나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지금 뭐 나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내각 안에 근데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론되고 맞아요. 있고 거론되고 그래서 있죠.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달궈지면 굉장히 격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읽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계속될 거고 즉 유승민 의원은 절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하고 그분을 이길 수 있는 후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할 거다. 그 속에서 누가 낙점을 받느냐. 그래서 어떻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유승민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느냐. 이게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각 네네. 안에서 당권 주자들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내각 안에서 나올 네.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많지 왜냐하면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제가 볼 때 의원을 거치지 않고 당대표로 간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네. 조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믿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기각됐잖아요. 윤리위로부터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뭐 탈당 권유나 제명 이런 게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네. 나왔었지만 뭐 1년의 징계에서 끝났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법원이 가처분 기각했던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원인 행위가 전혀 소멸되지 않았는데 네. 그 형식적인 과정의 어떤 절차의 어떤 그런 하자들을 채웠다고 해서 어떻게 전혀 다른 결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윤리위가 이번에 이렇게 징계 수위를 결정한 거는 저는 대단히 묘수를 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남기면서 또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완전히 2028년까지는 정치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저는 묘수에 가까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당 권유나 제명 정도에 더 강한 걸 갈 거라고 봤는데 그럴 필요 없이 1년 정도 주면 결국은 근데 이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이나 이런 방식 아니면은 절대 국회의원 배치를 다 할 수 없게 만들어주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각을 세우면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해낼 수 근데 이 공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는 근데 무소속으로 노원병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정당 창당을 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둘 다 사실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통제권 안에서 움직이게 묶어두는 효과. 이게 저는 당원권 정지 1년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원의 가처분 기각 후에 나는 네. 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네. 외롭고 고독한 길, 어떤 길을 가겠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 뭐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저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내가 가는 게 창당이나 뭐 이런 방식에 완전히 뛰쳐나가는 방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문법적 의미가 있군요. 고독하게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2030 중심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정치 활동을 계속 해나가면서 기회를 보겠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언어로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자기를 받쳐주는 근데 국바세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를 받쳐주는 기청 조직이 튼튼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럴 만큼 충분히 나는 젊다.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지금은 젊다. 이제 고난의 시기다. 이걸 견뎌내겠다. 저는 그런 이제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좀 비판으로 각을 세울까요? 저는 상당히 지금 벌써 말수를 좀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좀 말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세우는 이 과정 자체를 지켜보면서 저는 발언의 수위들을 조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완전히 찍어내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꼴불견처럼 보이면 그때부터 저는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컨대 국민의힘을 뛰쳐나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공천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규합해서 뭐 친박연대가 했던 그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부활 뭐 이런 것들을 꾀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준석 파동이 국민의힘에게 남긴 숙제는 뭘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이 민주주의의 절차들이 네. 정당 정치,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벼움, 뭐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정당 정치가 좀 묵직하고 의리도 있어 보이고 어떤 뭔가 이 충성을 하고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들 스스로가 당원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처절하게 다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줄을 서면서 그 권력을 만드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저는 국민들 일반 정서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는 국민의힘에는 하나의 전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줄 서는 기본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권력의 그 줄을 습관에서 쓴다. 벗어난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힘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국민의힘 특유의 정치 문화가 있다. 네.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은 국감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고 대북 코인, MBC 탄압, 여야가 계속 대치하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국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감사원이 국감에 와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국감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원은 항상 어떻게 보면 법원처럼 사법부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마지막 남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마지막 남은 어떤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네. 그동안 이해창 전 대표라든지 뭐 최재형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해가지고 사실 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걸 받은 거거든요.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반대에 가서 감사원을 오히려 행정부에 종속시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어떤 지위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어떤 감사를 보는 건 대단히 좀 뒷맛이 안 좋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이번 감사는 저는 민생 감사는 아니고 철저하게 너무 정치적인 감사가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경제위기 속에서의 감사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은 감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면 이해는 가지만은 네. 국민의 시선에서는 대단히 고깝게 볼 수밖에 없는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인사이드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